진행하기 전에 장신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이며 도서관장이신 박혜진 교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박혜진입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그 사회자분이 부르기 전에 일어서서 먼저 기다리는 모습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보통 앉아있다가 이러고 나갔는데 지금 제가 먼저 뒤에 서가지고 나오는 순번을 기다리듯이 했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22년 9월에 도서관장 보직을 맡고 지금 3년 반이 지났는데 저희가 2월 1일자로 보직 변경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일어나서 줄을 서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 23년 10월에 재개관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제가 티카시 페스티벌은 당연히 티카시는 당연히 이제 장신대 우리 관장님 계시니까 당연한 건데 저는 티카시밖에 몰랐었는데 그 뒤로 제가 그런 문학관이 있으니까 이 장소가 스티뮤션이가 오붓하게 해서 우리 그 지역 농민들의 그 사랑방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요즘 테마처럼 늘 따라 지속 가능성을 노리는 그런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다양한 분을 모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정말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특강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제가 우리 관장님한테 많이 때를 써가지고 힘들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식품영양학과 자연과학자다 보니까 들을 때마다 팅팅 튕겨져 나가는데 저는 별 영향을 안 받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어저께 MBTI를 또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성향이 나왔어요. 저는 J가 강하거든요. 근데 P가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P가 51%로 유연함이 생겼다고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직업적으로 사고형이고 논리형 인간이었는데 도서관을 맡아서 특히 문학관을 하면서 이렇게 작가를 만나면 이제 4단계 3년을 후로 둔다고 내일 모레는 60을 바라보는 제가 생각보다 연식이 좀 됩니다. 여기서는 좀 젊지만은 그런데 이 사고 성향이 강력한 J 성향이 내려가고 P가 51% 아직 49대 51이자지만 저 태어나서 P가 나오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주변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우리 이 문학관이 작가를 만나는 이 모임 자체가 정말 철두철미한 자연과학도 성향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다는 게 제가 마지막 보직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내 다음 달도 좀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마음만은 제가 어젯밤에 그거를 검사를 하면서 이 변화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작가를 만나면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자리였다는 거를 더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이 이 땅비를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신 우리 그 이은봉 교수님, 저는 이름을 듣는 순간 굉장히 행운이 넘치는 보이죠. 이응. 우리 그 양왕현 전 회장님께서 이응자가 6개가 들어있는 거는 굉장히 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이은봉 교수님도 이응 들어있어가지고 그 기운이 저희 그 문덕수문학관에도 앞으로 올해 1년 동안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2026년 1월 우리 문덕수문학관을 찾아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시와 경계나 티카시 편집장으로서 일을 거들면서 우리 교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몇 번 드려보고 목소리만 들어봤지 이렇게 실물을 뵙기가 처음입니다. 정말 꽃미남이십니다, 교수님. 예, 지금은 광주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또 대전문학관 관장님으로 계시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의 이렇게 제가 그걸 좀 찾아보니까 시에 삶의 물결을 담아내는 시인이라고 이렇게 정평이게 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봉 시인께서 우리에게 강의할 주제는 시 말하기의 한 형식으로 에둘러 말하기 또는 비틀어 말하기입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들립니까? 문덕수 문학관, 문덕수 선생 문학관에 와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덕수 선생님은 제가 대학원 시절에 두 학기 두 과목 배웠습니다. 주로 문학사 관계 한 학기하고 또 문해사조 관계 한 학기 공부했거든요. 저는 박사 과정을 숭실대학에서 했는데 문덕수 선생님 강의를 받게 돼서 홍익대학에 가서 문덕수 선생님 연구실에서 그때 뭐 박사과정 학생들이 두세 명, 서너 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학기부터 좀 모아서 한 서너 명이 함께 문덕수 선생님 연구실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덕수 선생님은 우리 그 문해진흥을 위해서도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해진흥위원회죠. 지금은 옛날에 그 문해진흥위원회가 이름이 뭐였었죠? 문해진흥원장. 문해진흥원장을 하셨어요. 근데 문해진흥원장 하실 때 그거 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예요. YS. 그때 이제 제가 김영삼 대통령 측근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뭐 일거리를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문해진흥원장 하시고 싶어 하셔서 제가 그때 실력자에게 문덕수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물론 경남 출신의 오선 의원 지내셨고 그 당시에 내무부 YS 때 내무장관도 지내신 분하고 제가 가깝게 지냈는데 그때 그 문덕수 선생님이 문장을 하시고 싶어서 그때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뭐 문덕수 선생님은 다 반면에 우리 한국 문학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거든요. 뭐 그 김유식 선생도 문덕수 선생님 제자인데 마산상고 시절에 이 턱 말씀 안 하시다가 김유식 선생이 말년에 기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덕수 선생 제자고 마산상고에서 배웠고 서울로 가라고 대학도 서울사대로 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런 상담도 문덕수 선생한테 했고 이제 문덕수 선생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홍대에 계실 때 시문학이라는 잡지를 이렇게 정기 간행물로 간행하기 전에 비정기식으로 간행을 하셨거든요. 1년에 한 권, 두 권씩. 그때 그 편집도 다 도와서 김윤식 선생이 했다라는 얘기를 또 김윤식 선생한테 직접 듣기도 했고요. 한국 문학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 문덕수 선생님이시죠.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김규화 사모님하고도 저는 가깝게 지냈어요. 김규화 선생님이 제 시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문학에 주기적으로 청탁을 해주셔서 작품을 싣고 소시집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두 분 선생님은 저한테도 문덕수 선생님, 김규화 선생님 두 분 선생님 저한테 큰 스승이 됩니다. 특히 문해사조 공부할 때 그 정신사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문덕수 문학관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문학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말하게 돼서 기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이 시, 문학 이게 다 우리 생각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이라는 말로도 쓰지만 사유라는 말로도 씁니다. 사유라는 말, 생각이라는 말 다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이름인데요. 무엇으로 생각하냐? 이렇게 우리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다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쓰기도 하고 행동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무엇으로 생각해요? 생각은 크게 언어, 말로 하는 사유와 이미지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미지 사유와 그 언어 사유. 우리 사람 이름은 안 떠오르지만 사람 얼굴은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미지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언어보다 이미지가 먼저 선행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거시기 뭐지 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어요. 사람 얼굴도 떠올라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잘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 사유와 이미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미지 사유는 기본적으로 감각에 기반하는 것이고요. 언어 사유는 논리에 기반하는 거예요. 언어는 언어의 완성체를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문장은 단어의 결합체예요. 단어가 어떻게 결합하냐? 그래서 어떻게 문장을 만드냐? 단어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 결합을 하죠. 그것을 문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문장들이 이어져 갈 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사이에 어떤 원리가 작용하냐? 그 작용하는 원리를 논리라고 하죠. 논리. 저 사람 참 아까 논리적이라는 말씀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논리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태어나는 것이고요. 말의 법칙, 문법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무엇이 그 법칙을 만들어주냐, 문법을 만들어주냐, 어미나 조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주죠. 어미나 조사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서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자, 시라는 것도 말하기에 하나죠, 그죠? 시는 어떻게 말하는 것을 시라고 하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시는 애둘러서 비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는 이미지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감각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문학, 시, 이런 걸 가리켜서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 인문학이라고 하죠. 인문학 중에서도 문학은 서정서사 극으로 분류가 됩니다. 서정은 오늘날 시로, 서정시로, 서사는 오늘날 소설로, 극은 오늘날 시극으로 이렇게 장르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는 인문학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예술의 하나이기도 해요. 물론 소설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술성의 질감으로 볼 때는 시가 더 선행하죠. 시는 인문학의 하나이고 예술의 하나라는 얘기인데 예술의 하나라는 것을 덧붙여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만 인문학의 하나라는 게 뭐냐? 시도 인간의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시라는 예술은 언어를 매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상욱 선생님이 디카시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디카시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굉장합니다. 세종시까지도 그 조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카시 운동 하셔서 우리 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것이 이상학 교수님인데 디카시는 그러니까 이미지와 언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장르의
언어 예술을 만들어 보려고 하신 것이죠. 그림이면서 시고 시면서 그림과는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에는 그 자체의 이미지가 들어있기도 해요. 그 얘기는 또 차차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시는 언어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언어 미학에 대한 탐구가 없이 좋은 시는 거의 불가능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언어는 보통 말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때의 말씀은 문자 언어가 아니라 음성 언어고 입말을 가리킵니다. 말을 입말과 글말로 나누죠. 언어는 언제나 문자 언어가 아니라 음성 언어, 곧 입말을 논의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글보다는 말. 사실은 말이 글보다 선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입말, 여기서 말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문장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문장은.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교회 안 다니셔요? 교회 안 다녀도 성경책은 한두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그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2차례 통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박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불교 계통의 종립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불교에서 세운. 그리고 대학은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 다녔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기독교 과목 10학점을 들어야지 졸업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약계론, 신약계론, 기독교계론 해가지고 10학점 땄는데 뭐 그 과정에 읽어보기도 하고 이 성경책에는 그 인간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있는데 성경책 중에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이 성경책 창세기 1장에서 1장 3절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 빛이 좋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들 구절로 미뤄보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창조한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말로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을 제대로 보거나 알려면 말을 제대로 보거나 알아야 합니다. 말을 제대로 보거나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제대로 보거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모든 존재들은 다 말을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이런 건 시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막 펜이라고 하고 다 이런 것은 컵이라고 하고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갖고 있어요. 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물이라고 관념이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사물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도 다 말을 갖고 있어요. 모든 존재는 다 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피지합니다. 이때 말을 이름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름은 그 자체로 존재의 증명입니다. 시집가서 오래 살면 이름으로 안 부르고 누구 엄마라고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럼 자기 존재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오시면 다 이름 불러주잖아요. 이름 불러주면 존재가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피었다라는 김춘수 선생의 시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말이, 이름이 존재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다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왜 이름을 갖고 있냐?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죠. 이름 곧 말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소통의 도구가 말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도구로 해서 소통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말은 입말과 글말로 나눠집니다. 입말이 선행하죠. 글말은 그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입말은 구어, 음성 언어라고 하고 글말, 문어, 문자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입말, 글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보통은 말과 글이라고 하죠. 우리는 말과 글 중에서도 글 중에서도 시 이런 걸 잘 쓰려고 문학작품을 잘 쓰려고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말과 글은 다 같은 말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다릅니다. 말하듯이 글을 쓴다고 하지만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듯이 글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하고 글 잘 쓰는 사람 많이 달라요. 저는 말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가 여기 가서 강의한다는 게 재미있게 하세요. 재미있게 하세요. 그래.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못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방식 중에서 강연의 방식도 있고 강의의 방식도 있는데 강연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강의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강의 잘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좀 저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싶거든요. 근데 강연 잘한다고 저 사람 강연 잘해 이 말에는 제가 잘 동의를 못해요. 제가 강연은 잘 못하거든요. 어쨌든 말하고 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고 글 말이 최고 형태는 웅변이고 글이 최고 형태는 뭐겠어요? 뭐 당연히 시죠. 글이 최고 형태는 시고 말이 최고 형태는 웅변이에요. 웅변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웅변 시대 지났어. 우리 현대사에서 웅변 시대 최고 웅변 시대는 그 군부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시작될 때 이른바 삼김 시대 노태우까지 해서 네 분이 대통령이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다 그때 기억하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이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가 웅변 말의 피크 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대중 연설은 없어졌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했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 선거했을 게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그냥 TV 토론하거나 SNS를 다 하잖아요, 그죠? 요즘 지방의원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 카톡방 막 수도 없이 만들어져요. 그냥 카톡방에 수많은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언어들은 말이 아니라 글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시대에서 글의 시대로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말은 남자를 상징하고 글은 여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말의 시대에서 글의 시대로 바뀐다는 얘기는 남자의 시대에서 여자의 시대로 바뀐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 좀 더 이따 하기로 하고요. 시가 노랫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가 글이 최고 형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시는 모든 예술이 최고 형태이기도 합니다만 아니 뭐 정치도 최고 형태는 시라고 그래요. 시. 그래서 최고의 형태 모든 인간 행위의 최고 형태를 시라고 합니다. 시는 본래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고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완리스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도 최고 형태는 여야가 하나가 되는 것이 최고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가 글이 최고 형태다. 그러니까 근데 시는 모든 예술이 최고 형태이기도 하다. 또
인간의 모든 인식 활동의 최고 형태가 시다. 우리 모든 글이 논문도 있고 학술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하는 것이 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또 그 얘기를 더 하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은 남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글은 여성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글이 더 논리적인 것도 아닌가? 말은 남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글은 여성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좀 더 읽어봅시다. 글이 말보다 선진적인 까닭이 여기가 있다. 지금 말의 시대에서 글의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얘기 했어요. 글은 말보다 미래의 것이다. 지금은 옛날에는 전화들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전화 잘 안 해요. 나한테 우리 이상훈 선생하고 서로 소통이 오늘 안 돼서 제가 지금 창원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문자로 저기 창원 중앙역하고 학교하고 가깝습니까? 라고 보냈는데 우리 이상훈 선생이 창원역하고 창원 중앙역을 또 서로 헷갈렸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 오는 길이니까. 말하자면은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문자로 다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 카톡이 얼마나, 저는 아침에 한번 카톡 보고 저녁에 한번 카톡 보는데 누가 카톡 보내, 나 카톡 보내지 말라고 그러나 카톡 안 볼지도 모른다. 카톡 볼 수가 없다 이게. 카톡방이 수도 없이 많아요. 빠져나오면 또 그거 만들고. 지금은 말 그대로 말의 시대가 아니라 글의 시대다. 웅변으로 대표되는 남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희로 대표되는 여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보다 후행한다. 지금 웅변 시대 다 지냈다고 했잖아요. 말의 시대가 다 지내고 글의 시대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SNS 시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말과 글을 좀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말은 한번 발화되면 수정이 불가능해요. 말은 그냥 휙 날아가 버려요. 글은 한번 발화된 뒤에도 수정이 가능해요. 여러분 핸드폰에 써놓고 다 고칠 수 있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데 다 수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카톡은 수정하는 기능이 없던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다 수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은 또 카톡에 쓰는 경우도 카톡에다 자기 방 있잖아요. 내 방에다 미리 써가지고 다듬고 고쳐가지고 또 이렇게 옮겨 놓고 그러잖아요. 글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은 수정이 불가능해요. 이처럼 말보다 자유로운 것이 글입니다. 말은 강하고 엄격한 것을 지향하지만 남성들이 강하고 엄격한 걸 지향하잖아요. 글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말은 수직적이라고 할 수 있고 글은 수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이 수평적이라는 말은 글이 좀 더 평등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 수평적인 가치, 평등한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말이 휘발성을 갖는 데 비해 글이 고정성을 갖는 것도 위안부가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면 금방 날아가지만 글은 남아요. 그래서 글을 특히 조심해야 하잖아요. 요즘에 정치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카톡 이런 거 검열하고 검사하잖아요. 그것이 증거가 되죠. 자, 말과 글. 자, 그런데 말이든 글이든 말을 도구로 사용하는 소통, 언어를 도구하는 소통은 기본적으로 간접적이에요. 말하지 않고서도 눈빛으로 다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그거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 부부간에는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부부간에 다 말해야 되나? 쩍하면 입마시고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떴다 하면 심리고 자기한 철리 입견 말리지 다 일일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되나?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왜 말 안 하고서 했다고 하냐? 나는 이미 다 알고 서로 다 소통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말은 말 안 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저 결혼해서 40년 넘게 살았거든요. 이 집에는 서로 말 안 해도 대강 뭐 그냥 서로 알고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말은 말 안 하는 거, 말 안 하고도 통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말이 간접적이고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말이 간접적이라는 것은 말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다 소통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떤 말이든 말로는 다 소통되지 못하는 부분, 다 표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는 정작의 진실을 드러내기도 힘들고 다 나누기도 힘듭니다. 이처럼 언제나 한계를 지니는 것이 말입니다. 말에 비해 글은 한계의 정도가 더 큽니다. 말은 그래도 손짓, 발짓 이런 것들이 우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글은 그렇지 못해요. 글을 잘 쓰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정말 수년의 과정이 필요해요. 언제나 말은 글보다 직접적입니다. 말은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지만 행하는 것이지만 글은 종이나 모니터에 대고 행합니다. 글이나 모니터에 대고 하는 글 이것을 통해서도 글이 말보다 간접적이다. 더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잘못해도 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니까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해서 못하지만 글은 혼자 써야 되니까 써도 되는 거니까 또 잘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든 글이든 말을 도구로 사용하는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나누기 어렵습니다. 말보다는 몸이 더 진실에 가깝기 마련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몸으로 먼저 하죠. 그죠? 여러분 다 젊어서 연애 해보셨잖아요. 그 연애할 때 우리 결혼하자 하고서 뽀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남녀간에 특히 그렇지. 그죠? 우리 마누라랑 저랑도 저질러지지 않았으면 결혼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헤어진 여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손도 한번 안 잡아보면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헤어져도 괜찮은데 뭐가 저질러지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자, 말보다는 몸이 더 가까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로는 다 소통하기 어렵다. 선불교에서 불교에서 불린 문자, 교회 별전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문자로는 진리를 다 세울 수가 없다. 문자로는 진리를 다 드러낼 수 없다. 진리는 말 밖에 별도로 전한다. 교회 별전. 여기 풀어 쓴 거 봅시다. 이는 말로는 진리를 세울 수가 없다. 진리는 말 밖에 별도로 전한다라는 선불교의 교지다. 이건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다 공부했던 겁니다.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시의 언어는 바로 선불교의 이런 언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말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통은 가능합니다. 눈빛만으로도 이심전심만으로도 서로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은 냄새나 숨소리만으로도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우리 집 식구는 내 얼굴만 봐도 내 컨디션을 알아요. 저 사람 요새 소화가 안 되는가 보다. 저 사람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보다. 바로 알아서 또 우리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정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갈 때도 갈 때 여기 올 때 기차 안에서 책 보지 말고 눈 감고 잠자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죠. 어쨌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특히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끼리는 그렇게 냄새만으로도 숨소리만으로도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직접적인 소통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문명화된 오늘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문명화된 오늘은
말을 사용하지 않는 소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로 꼭 집어 입에 넣어 주어야 겨우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더 말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불교의 스님들도 그렇게 말 많이 안 했습니다. 다 그냥 눈빛으로 서로 주고받았어요. 시원의 시대, 원시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시 시대는 그때는 말이 잘 발달되어 있지 못했던 시대 중이죠. 인류의 시원의 시대, 인류가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자들 그렇게 생각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과 동시에 있었다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한 철학이 들어있어요. 왜 말과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뭐라고 하나 설법을 하실 때 별 말씀 안 하셔요. 산은 산이로다. 이 한마디하고 말어. 근데 교회에 가면 말이 전부예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노래부터 부르면서 들어가잖아요. 노래가 다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 설교들이 왜 이렇게 깁니까? 1시간씩 넘어가잖아요. 천주교 성당에 가면 분이 20분 정도 강간하십니다. 근데 개신교회 가면 보통 1시간씩 설교해요. 말에 대한 태도가 달라서 그래요. 천주교는 그래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말로 세상을 다 바꿀 수 없다. 말로 다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약간은 인정합니다만, 기독교에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니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신뢰가 조금 다릅니다. 그 얘기는 또 하다면 또 복잡해지니까요. 이런 정도 얘기합시다. 시원의 시대에는, 원시 시대에는 그 말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서도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을 도구로 사용하면 식물이나 동물, 정령이나 신과도 소통이 가능했던 것이 시원의 시대입니다. 원시 시대죠. 그래서 신화를 읽다 보면 사람이 신이나 정령, 사람과 신과 정령이 아무런 불편 없이 말로 소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말로 식물이나 동물, 정령이나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당의 신부님들이나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또 무당들도 자기 신하고 소통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시인들 중에 특별한 시인들은 또 하나님하고 소통을 합니다. 또 새들하고 말을 주고받기도 하고. 옛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니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외딴 동네에서 집에 한 집밖에 없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새들하고 풀들하고 나무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특히 새들하고 가깝게 지내서 그 친구는 휘파람 쫙 부르면 참새들이 쫙 날아와서 어깨에 앉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기한 어떻게 새들하고 저렇게 잘 가깝게 지내나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는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 그래서 큰 농장을 해가지고 그 돼지 농사 아주 잘 졌습니다. 큰 돈을 벌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 특수한 사람들, 무당이나 시인, 뭐 이런 사람들, 또 신부나 스님 이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말로 저런 사물들하고 동물들하고 소통을 지금 하고 있고, 보통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자연 곧 식물이나 동물, 정령이나 신과의 관계에서 말을 통한 소통이 시인들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언어는 시온의 언어라고 해요. 원시의 언어다. 시언어는 원시의 언어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시언어가 원시의 언어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이렇게 시를 읽어보면 식물들하고 주고받고 뭐 하는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연필한테 아프지 동시 보면 너무 내가 칼로 많이 깎았나 봐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인들은 연필들하고 또 말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자연, 식물, 동물, 정령, 신과의 이런 소통, 말을 통한 소통이 찾아오는 것은 말을 이용수생의 도구로 사용하면서부터요. 잠깐만요. 말을 이용수생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래서 말이 이용수의 도구인 말로 식물이나 동물이나 정령이나 신을 억압하고 핍박하면서 그렇게 핍박하니까 이런 정령이나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이 입과 눈과 코와 이런 것들을 닫아버린 겁니다. 말을 이용수생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사람은 문명이라는 걸 얻습니다. 과학문명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연, 신, 정령 이런 것들하고의 소통이 끊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문명은 기술문명을 가리킵니다. 그때그때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자연 및 신과의 소통을 포기해버린 것이 현대인간입니다. 얻은 것만큼 잃은 것이 있는 셈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과학문명을 버리고 기술문명을 버리고 지금 더구나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걸 버리고 다시 시원의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 중세를 거쳐서 자본주의 시대에 오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자본주의적 근대에 이르면 사람의 인식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증진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게 되면 언어를 매개로 세상의 모든 것을 대상화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하는 것이 사람의 인식 능력입니다. 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알매 능력이라는 거예요. 알매 능력. 그래서 알매 깊이가 굉장해지고 알매 넓이가 굉장해집니다. 인식 능력이 향상되면서 사람은 말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의 언어, 학술의 언어, 기술 문명의 언어가 하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반대편의 언어, 문학의 언어, 예술의 언어가 있겠죠, 그죠? 인식 능력이 향상되면서 사람 말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부드럽고 촉촉하게 감성적으로 말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딱딱하고 건조하게 지성적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는 시원의 시대부터 있어온 소통의 방식입니다. 부드럽고 촉촉하게 감성적으로 말하는 방식. 후자는 자본주의적 근대에 이르러 보편화된 소통의 방식입니다. 전자는 사람이 식물이나 동물, 정령이나 신과 소통하는 시대의 말하기 방식이고 후자는 사람이 식물이나 동물, 정령이나 신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대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후자의 말하기 방식, 딱딱하고 건조하게 이성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출현한 역사는 별로 길지 않습니다. 기껏해 500년도 채 않습니다. 사람이 과학이라는 인식의 틀을 개발, 발전시키면서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학문이니 학술이니 과학인이 하는 근대적 인식의 틀, 이것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말하기 방식이 생긴 것이죠. 그 이전에 말하기 방식,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감성적으로 말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다 시였습니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결국 과학적 말하기, 개념적 말하기를 뜻합니다. 과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말하는 방식은 정밀하고 정확한 소통이나 인식을 가능하게 하지만 재미는 없습니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소통이 가능해지죠. 시인들은 되게 다 덜렁덜렁합니다. 시인들은 되게 다 허술해요. 그래서 여기 공주에 사는 어떤 시인은 자기 호를 허술히 봤어요. 허술. 그 과학한 사람들은 아까 여기 그
도서관장님은 자연과학하는 분이라 정밀하고 정확하거든요. 우리 이상욱 교수님은 허술해요. 저도 허술하고. 자, 그런데 무엇이 더 좋으냐?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과학적 말하기 방식, 개념적 말하기 방식, 이렇게 정밀하고 정확한 말하기 방식은 재미없어요. 사람들께 무식고 딱딱하고 지루합니다. 독자나 청자를 지루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문과대학 교수님들, 미국에서는 영문학이 이제 국문학이지 않겠습니까? 문과대학 교수님들하고 통계학과 교수님들하고 월급이 달라요. 문과대학 교수님들 월급이 작아요. 통계학과 얼마나 재미없어요. 숫자 같은 것만 다루니까. 그래서 그 통계학과 교수들이 야, 너희들 문과대학 교수님들 너희들 재밌는 거 하잖아. 재밌는 거 가르치고 재밌는 거 공부하잖아. 우리는 이거 진짜 재미없는다고 바지보전 하는데 당연히 월급 많이 받아야 돼. 월급 조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과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말하는 방식은 정밀하고 정확한 소통, 인식을 가능하게 하지만 재미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기 방식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말하는 방식은 독자들이나 청자들의 정신기제를 활짝 열어젖히는 게 아니라 좁게 압축시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이내 사람들로 하여금 짜증과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이치와 원리, 체계를 밝혀 말하는 방식 아닙니다. 수학과 교수들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수학과 교수들. 저 이제 제 제자 중에 의사도 있고 수학과 교수도 있고 통문과 교수 출신들도 있는데 그분들 대체적으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술도 한잔 할 줄 모르고 그냥 와서 공짜로 배울 생각이나 하고 그럽니다. 돈도 안 내요 그런 사람들. 자, 그 문명사회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과학적 말하기 방식입니다. 이때의 말하기 방식은 말이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할 때의 말하기 방식을 가리키고, 의사소통의 도구죠. 이성의 언어, 논리 언어, 객관의 언어라고 할 때의 말하기 방식이 바로 그런 자연과학의 언어들입니다. 이들 언어는 논문지, 교과서, 백과전서의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도 이것도 딱딱하고 재미없는 과학적 말하기 방식이에요. 시는 아니잖아요. 소설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논리적인 글이죠. 이게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는 재밌게 말하라고 자꾸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 이런 말하기는 결국 추상적인 언어, 관념적인 언어라고 불러도 좋죠. 의미론적인 기호라고. 언어가 의미론적인 기호로 작용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학의 언어예요. 수학의 언어는 인공의 언어잖아요. 이 자연과학 언어의 토대가 되는 것이 수학. 수학이 없으면 이 자연과학은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인문사회과학에서도 인문사회과학도 과학이니까 수학의 언어를 차용해서 밀도를 높이기는 합니다. 근데 수학의 언어는 머리를 쥐어짜게 하죠. 수학의 언어는 상대적으로 후천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인공의 언어예요. 사람이 만드는 언어야. 칩질법 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만든 그런 인공의 언어죠. 이 수학의 언어가 없었으면 지금 우주선도 띄울 수 없고 자연과학 발달할 수 하지 못해요. 수학의 언어는 일대 의미와 음성의 결합관계가 하나의 소리 속에는 하나의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전 찾아보세요. 1이라는 단어를 찾아봅시다. 1. 소리 1을 찾아보면 북한 사람은 1 없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너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잖아요. 문제 없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1이라면 숫자 1이기도 하잖아요. 1이라는 말은 워크, 노동이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소리는 하나인데 의미는 여러 개예요. 모든
그 자연의 언어는 이렇게 다의적이에요. 이 다의적인 언어에 기반하는 거예요. 숫자로는 그래서 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숫자로. 정말 숫자로 시가 불가능합니까? 숫자로 시가 불가능해요? 야, 숫자로 시가 불가능하다는데 내가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상이라는 사람이. 이상이라는 사람이 그 지금으로 말하는 커피숍이죠. 다방을 만들었는데 다방 이름을 육구라고 썼어요. 육구는 숫자잖아요. 그죠? 육자하고 구자가 결합하면 태극이 되잖아요. 태극이 되고 우브로스가 된단 말이에요. 원이 돼. 그죠?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상징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의 시를 보면 숫자를 뒤집어 놓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도 내가 상징 기능을 한번 해볼게. 이 당돌한 이상이 그런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수학 잘했으면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이 수학 과락 때문에 계속 대학이 떨어졌거든요. 우리 대학 저랑 시공부하는 사람 중에 대전 한남대학교 수학과 교수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상이라는 시인이 숫자로도 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너도 한번 해봐라. 넌 수학과 교수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음 시집에 한 챕터를 그 숫자를 가지고 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이런저런 실험을 하죠. 근데 숫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표와 기의 관계, 소리와 의미의 관계에서 1대1이 대응 관계. 하나의 소리에는 하나의 의미밖에 안 들어있어요. 숫자 1에는 1이라는 숫자 2만 들어있어요. 물론 일상의 자연 언어에서의 1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기표와 기의가 1대1로 결합하는 것이 숫자거든요. 자, 그게 이 수의 언어는 문학의 언어로부터 가장 먼 언어예요. 그게 이제 가장 극단적인 과학의 언어죠, 그죠? 인공의 언어라는 얘기요. 과학의 언어, 논리의 언어, 수학의 언어가 갖는 건조성은 사람들을 쉽게 피곤하게 합니다. 그것이 감성의 산물이 아니라 이성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관의 언어가 아니라 객관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기피와 기의 대응 관계가 1대1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수의 언어입니다. 소리와 의미가 1대1이라는 거예요. 소리와 의미는 언제나 다의적이에요. 소리와 의미는 1대 다의 관계에 있어요. 혹자는 이러한 언어를 직선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시의 언어는 당연히 곡선의 언어죠. 대부분 사람들은 부드럽고 촉촉한 언어를 좋아합니다. 감성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 시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말을 혹자는 곡선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애들로 눈치며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의 언어는 이 꽃이 빨갛게 피어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 언어는 셀비어가 제 가슴에서 붉은 심장을 꺼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꽃이 빨갛게 피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일상의 언어고 셀비어가 사루비아가 제 가슴에서 붉은 심장을 꺼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곡선의 언어고 시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들로 눈치는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그런 시의 언어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의 언어는 말을 비트는 가운데 구현입니다. 비틀면서도 부드럽고 촉촉하게 서정적으로 발화하는 언어. 시의 언어는 그녀가 내게로 달려온다라고 하지 않고 그녀의 발바닥에서는 살이 타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사랑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내 가슴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너에게 꼭 주고 싶어. 이렇게 말해야지 사랑이 더 이루어지죠. 그죠? 이제 시의 말하기 방식, 애들로 말하기 알 수 있겠죠.
이 충청도 사투리나 이제 충청도에서 왔으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 길 가는데 그 포장을 쳐놓고 수박 파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자동차 세워놓고 수박 한 병이 얼마요? 알아서 주세요. 그 제가 어떻게 값을 말할 수 있나요? 5천 원만 드릴까요? 그러면 아줌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냅둬요 소나 먹이게. 이게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내숭떠는 말이라는 거죠. 시의 말하기 방식이 이렇게 냅둬요 시나 저 소나 먹이게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서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말하려면 서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곧바로 말로 치환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는 말과 받아들이는 말이 서로 기량하고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생각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생각이 말과 받아들이는 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말이 달라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머릿속에 생각이 팍 빨리 지나가는데 머리가 좋은 분이 빨리 팍 지나가는데 이 단어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시기 그거 있잖아. 뭐 이렇게 말을 하셨죠. 그러면 비서들이 다 알아들어요. 비서들은. 자, 제가 모시고 있던 그때가 알바하던 어떤 그쪽 분 여기 울산 쪽 정치인도 이렇게 생각하고 단어가 달라서 늘 도둥거리셨습니다. 생각과 그래서 생각의 언어 이것을 랑그라고 해요. 이제 그 소시오는 랑그 그리고 발화되는 말을 빠룰이라고 하는데 랑그와 빠룰이 늘 착중되는 것다 얘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거 심해집니다. 생각과 말이 바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각과 말이 늘 갈등하고 기량합니다. 따라서 이들 말은 늘 부분적으로만 일치합니다. 내 생각하고 내 말이 이렇게 합집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얘기예요. 생각은 많은데 그걸 뱉어내는 말은 적죠. 그러니까 많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생각 중에서는 느낌도 들어있잖아요. 느낌도 생각의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서정적인 느낌, 시적인 느낌을 받아듣고 서정적인 언어로 드러나지 않죠. 자, 이들 말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데 이것을 흔히 랑과 빠룰의 착종이라고 해요. 랑그는 머릿속에 말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입으로 받아들이는 말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나이들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많이 했잖아요. 생각으로는 시금떡을 얘기하는데 말은 그냥 떡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집 완화님 지금 올해 70인데 70이 넘으니까 75니까 계속해서 그 생각이 말하고 받아들이는 말이 달라서 헷갈려요. 나한테 2시에 와 이렇게 2시에 집으로 와 했는데 내가 2시에 집으로 왔는데 왜 일찍 왔어? 아까 2시에 오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아니 5시에 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마누라는 5시에 오라고 생각하고 말은 2시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나이가 들면 더 많이 생겨요. 랑과 빠르의 착종인데 어쨌든 시를 잘 쓰려면 서정적 감흥을 느껴도 그 서정적 감흥과 서정적 언어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리얼진 비평가 벨렌스키는 이런 서정적인 사유를 드러내는 이 감성 사유를 형상 사유라고 부르고요. 이 영국의 낭만주의 비평가 콜리지는 이 형상 사유를 벨렌스키는 형상 사유라고 했는데 이것을 상상력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 같은 대상은 같은데
그 시의 언어는 그 상상사유의 결과이고 상상력의 결과라는 얘기죠. 형상사유라고 하든 상상력이라고 하든 이성사유가 아닌 감성사유는 무엇으로 하는 사유냐? 이미지로 하는 사유, 이야기로 하는 사유, 정서로 하는 사유다. 이미지, 이야기, 정서를 자질로 하는 것이 형상사유, 감성사유다. 이미지는 말로 그리는 그림이고 이야기는 서사의 실제이고 정서는 정화된 감정입니다. 특히 정서는 리듬과 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든 말들이 결합하면서 어떤 리듬을 만들어요. 그건 논문의 언어도 마찬가지. 시의 언어, 소설의 언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문학의 언어는 다 리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학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그 리듬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정서를 만듭니다. 어조가 또 다 이건 매우 개성적인 거예요. 형상의 주요 자질인 이미지, 이야기, 정서는 항상 유의미한 진실을 함유합니다. 어떤 그 안에 진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 이야기, 정서를 기본 자질로 하는 형상 사유와 그에 따른 형상어는 본래 가볍고 발랄합니다. 활기차고 신선한 것이 형상 언어입니다. 이때 형상 언어를 상상 언어라고 해도 좋습니다. 형상 언어로 발화되면, 즉 상상 언어로 표현되면 개념 언어보다 훨씬 재미있고 즐겁고 흥겹고 활기차입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흥겹고 활기차지 않고 어떻게 나날이 삶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명인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숫자와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대기업에 취직을 해보세요. 요새 그림 그리고 도피 만들고 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컴퓨터 앞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과 다른 언어, 문학의 언어, 예술의 언어를 또 취하는 것이죠. 그 현대 문명인은 재미있고 즐겁고 흥겹고 활기찬 형상 언어, 곧 시 언어를 찾습니다. 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의 언어, 말하자면 영화 보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시는 시적인 감흥은 시에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다 텔레비전 언어들이 거의 다 시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뭐 9시 뉴스 하기 전에 눈 내리는 풍경 같은 거 쫙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재밌고 즐겁고 흥겹고 활기차게 말하려면 소통의 대상을 단일하게 파악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일하게 파악하지 않는 것은 대상을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중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상을 복잡하게 받아들이면 곧 복합적으로 중층적으로 파악하면 말을 다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복잡하게 중층적으로 파악하려면 말을 이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배우의 진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진실 자체가 복잡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의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것은 양가적이고 불이적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양가적이다. 가치가 두 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가적. 단일하지 않다. 양자택일적인 감정이 아니라 양자공존적인 감정이다. 둘이란 말은 불교의 용어죠.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판단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잖아요. 우리 세종시에 시장님이 그 여러분들이 지금 출마한다고 하는데 저랑 가까운 분이 두 분 나온다고 합니다. 두 분이 다 좋은 분들이에요. 난 지금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불이에요.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 그래서 누군가 경선에서 이기기를 바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양가적이고 불이적이다라는 겁니다. 말은 일종의 선택입니다.
모든 말은 말을 선택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말도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 말은 하나를 선택하면서 다른 하나를 동시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와 다른 하나를 동시에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모순적인 것이죠. 시의 언어가 모순 언어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숫자가 더 진실에 가깝냐, 시가 더 진실에 가깝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해봅시다. 뭐가 더 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숫자가 진실에 가깝다고 우리 다 생각하기 쉽죠. 하이데거와 같은 사람은,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시 언어가 수의 언어보다 진실에 더 가깝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일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진실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말이 의집어지는 것도 여기서 영리합니다. 말이 의집다라는 말 하죠. 말이 의집다는 것은 주체가 무의식한 가운데 대상을 양가적으로 불의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은 주체, 어진 주체가 대상을 양가적으로 불의적으로 파악해 말이 의집습니다. 논에 보면 강의 목놀이 선의인이다. 강의 목놀이 선의인이다. 그래서 그 말을 세는 교원 영색이 그 선의인이다. 강의 목놀이 근인이다. 강의 목놀 강하고 의하고 나무처럼 뻑처럼 하고 눌박하게 말하는 것이 인에 가깝다. 강의 목놀이 근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말을 교원 영색이 말을 예쁘게 하고 낯에서 잘 짓고 하는 것이 인으로부터 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을 다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표가 여러 개의 기회를 거느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언어는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것은 말을 애들로 뭉친다는 것, 비튼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시언어는 말을 비튼 데서 곧 애들로 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가 내린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물이 대지의 앞치마를 적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을 애들로 뭉치는 것은, 곧 비트는 것은 능청 떠는 것, 내숭을 떠는 것, 시침이 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반어법, 아이러니나 역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언어를 은유와 상징, 반어나 역설로 낯설게 만드는 것이 시의 언어입니다. 반어나 역설, 곧 능청을 떨고 내숭을 떨고 시침을 떼려면 대상과 일정한 거리, 미적 거리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상으로서 자유로워요. 미적 거리는 대상에 대한 지적인 태도에서 연유합니다. 미적 거리에 일정한 지성이 요구되는 것도 바르기 때문입니다. 대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으면 대상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까 수박 파는 할머니가 5,000원 줄게요. 그러니까 냅둬요. 소나매기에 10,000원 줄게요. 그냥 가셔요. 우리 집 염소 수박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때는 대상과 거리가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미적인 거리가 있을 때, 자유가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자한테 푹 빠지면 거리가 안 생겨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제23이거든요. 미적인 거리, 남자한테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잖아요. 이 시언어도 바로 그런 미적인 거리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청을 떨고 내숭을 떨고 시치미를 떼면서 말하려면 여기 앞에 좀 안 읽었나요? 대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으면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얘기 했어요. 능청을 떨고 내숭을 떨고 시치미를 떼면서 말을 하면 대상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숭 떨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태도는 이중적인 태도, 양가적인 태도,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죠. 우리 대학 다닐 때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면 자기 몽개 해산 말미잘이라고 했어요. 몽개 해산 말미잘이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7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 그런 말을 했어요. 멍게나 해삼 말미잘이 겉다리고 속다르다. 근데 시인은 이런 겉다리고 속다른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따라서 능청을 떨고 내숭을 떨고 시침을 대려면 민족 있는 거리를 갖고 상대를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중추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반어와 역설의 언어에 일정한 지성이 요구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감성적으로 사용하는 태도도 지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그냥 지성이 아니라 심미적인 이성입니다. 심미적인 지성이죠. 심미적 이성은 불의의 진실을 포획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사용한 불의의 진실을 포착하기 위해 말을 복합적으로 중추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미적 이성이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김우창 선생의 평론집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의 언어를 심미적 이성이라고 김우창 선생은 표현했던 것이죠. 대상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고서는 능청을 떨고 내숭을 떨고 시치미를 떼기가 어렵습니다. 능청이나 내숭이나 시치미는 대상을 완벽하게 장악했을 때 태어나는 심리 기제, 곧 미적 거리에서 태어나는 심리 기제입니다. 따라서 미적 거리에 깊이 있는 지성이 작용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깊이 있는 지성과 함께하는 미적 거리가 없이는 해학도 풍자도 유머도 구사하기 힘듭니다. 시인은 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인은 쫄면 대상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능청스럽게 대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과학과 달리 시는 언제나 과학과 맞은편에 있어요. 근데 과학은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시는 뭐 째잔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학, 자연과학, 과학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시예요. 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시인들이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인들이 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과 시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앞에 간다고 해서 시인이 쫄 거 뭐가 있어요? 쫄 필요 없어요. 당당한 거지요. 자, 옛날 시인들 다 그랬어요. 우리 야당 지도자들 우리 이제 옛날에 민주화운동 하고 그럴 때 야당 지도자들 만나서 하나 쫄지 않아서 시인들이 하나도 안 쫄았어요. 당당했어요. 과학과 달리 시는 애들로 뭉치는 데서 그 능청을 떨고 내숭을 떨고 시침을 뗀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말하기는 백과전서나 교과서의 건조한 말하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시어는 건조한 말하기가 아니라 촉촉한 말하기입니다. 촉촉한 말하기는 재미있고 즐겁고 흥겹고 활기찬 말하기입니다. 그러한 말하기는 지금은 저녁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은 새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이렇게 애들로 말하는 것이요. 그렇죠? 지금은 12월이다. 지금 12월 지나서 1월이네요. 12월보다 1월이 더 추워요. 지금은 12월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은 얼어붙은 참나무 가지들 사나운 눈보라를 못 이기고 툭툭 부러지는 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애들어서 풀어서 말하는 것이 희의 언어다라는 얘기입니다. 참나무 가지를 툭툭 부러지는 달이다. 동일한 내용을 말하더라도 재미있고 즐겁고 흥겹고 활기차게 말해야 시가 됩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흥겹고 활기찬 말, 곧 형상 언어에는 당연히 구체적인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진실은. 이 진실은 세계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의식하고도 진실은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 역사의식이 뭐냐, 세계관이 뭐냐까지 다 얘기하기는 못하지만은 우리 근대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뭐냐? 좀 더 자유로운 삶, 좀 더 평등한 삶, 좀 더 서로 사랑하는 삶. 요새는 연대라는 말 써요. 연대. 또 하나는 평화로운 삶. 저는 이것이 이 네 가지 가치균이 역사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또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켜내는 것. 자, 이때의 진실, 마땅 이때의 진실은 흔히 지금까지 말해온 시의 주제, 시의 의미를 가리키리라는 것은 장명합니다. 시의 주제, 시의 의미, 이것이 결국은 세계관이고 역사의 시일 것인데 뭐 별별 얘기 다 하지만 모든 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은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시라는 형식 자체가 사랑의 형식이에요. 대상과 하나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시를 못 써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시인들 다 만나봤거든요. 누가 제일 유명한 시인입니까? 물론 황동규 시인이, 고은 시인이 다 만나봤어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우리 돌아가신 문덕수 선생님도 다 뵀지만 다 이분들은 사랑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김남도 선생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신경희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가슴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의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랑의 빵이 얼마나 큰지 안구가 70kg 이렇게 큰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시를 쓰는 사람들은 큰 사랑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까 자유평등, 사랑, 평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앞의 말에 조금 덧붙이자면 재밌고 흥겹고 즐겁고 활기찬 말은 사람들을 웃게 하거나 울게 하는 말, 웃음과 눈물의 말입니다. 그저 파란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슴에 파란 물을 들인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것입니다. 저 사람 가슴은 푸르팅ting해, 파란 물이 잔뜩 들어있어. 이렇게 저 사람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은 가슴이 아주 파란 물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 언어가 애들러 뭉치기이고 비틀기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들러 뭉치기, 즉 비틀기는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하고 엉뚱하면서도 참신한 말하기입니다. 당연히 이는 재미있고 즐겁고 흥겹고 활기찬 말하기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시를 잘 쓰려면 여러분 문학 잘하려고 하잖아요. 문학이 말하기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좋겠죠. 그죠? 시를 잘 쓰려면 무엇보다 말하기 방식에 대한 자각, 말하기 방식에 대한 깨달음, 곧 재미있고 즐겁고 흥겹고 활기차게 말하는 방식에 대한 자각,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부드럽고 촉촉하게 서정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다름 아닌 그것입니다.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하고 엉뚱하면서도 참신한 말하기 방식이 시 언어라는 것이죠. 요약하면 애둘러 말하기, 비틀어 말하기, 이것이 시의 말하기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